자, 앞서 전해드린 대로 여야가 이 9월 정기국회 첫날부터 계엄령 준비 의혹을 놓고 충돌을 했습니다. 최병묵 정치평론가 또 김정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여야 대표회담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서 계엄령 의혹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강하게 반박을 했죠. 직접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계엄 얘기가 자꾸 얘기되고 있고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날조된 유언비어를 대한민국 공당의 대표가 생중계로 유포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혹 탄핵 빌드업 과정입니까?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당 대표직을 걸고 말하십시오. 자,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 대통령실이 당 대표직을 걸고 말을 하라. 야당에서 연일 제기되고 있는 계엄령 의혹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때 아닌 지금 계엄령 논란 확산되는 이 상황. 먼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우선 근거가 어떤 것이냐가 대단히 중요하죠. 근데 저희가 보기에 객관적인 그 증거라고 할 만한 거는 없습니다. 네. 뭐 아마 없다는 거는 민주당도 동의할 겁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건 정황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정황. 예. 정황은 좀 약간 주관적 어떤 인식일 수는 있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자기가 예. 놀랄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런데 그 정황이 얼마나 객관성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도 또한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텐데 예. 제가 보건대 2016년 그 촛불 집회 당시에 박근혜 정부가 계엄 문건을 검토했던 것 뭐 이런 것들을 근거로 삼고 있는데 예. 하나하나 따져보면 사실은 그때 촛불 집회 상황과 지금은 전혀 유사한 상황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윤석열 정부가 지금과 같은 국정 운영 지지율 이런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걸 기획할 수 있는 요건 예. 그게 이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럴 기획이 과연 가능할까? 그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할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편집장님도 지금 그건 심각한 의문이 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거가 없고 또 정확한 정황이 객관적이지도 않다. 객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재명 대표가요. 여야 대표회담 모두 발언에서 이 돌연 계엄령을 언급하면서 지금 파장이 커지고 있잖아요. 저희가 CG를 준비를 했는데 한번 좀 보여주시죠. 지금 보면요. 이제 김병주 의원이죠. 탄핵 정국의 군 동원에서 계엄령 선포가 의심이 된다. 그다음에 김민석 의원님 최고위원이죠. 국지전과 북풍 조성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다. 이런데 이제 어제 또 이제 천준호 의원도 계엄령 기획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다음에 이 대표가 제보를 듣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건 좀 구체적 근거가 없는데 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정황에 대한 상황에 대한 판단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겠죠. 야당 입장에서는. 일단 9개월밖에 안 된 국방부 장관을 갑자기 교체를 했는데 그 교체한 사람이 저희 현직 경호처장을 교체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측면부터 시작이 됐는데 네. 그 이후에 대통령의 발언이 좀 과격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네. 반국가 세력이 곳곳에 암약하고 있다. 그러면서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 네. 그다음에 또 제가 볼 땐 대통령의 어떤 현재 상황 판단 문제 같은 경우도 국민과 좀 이격되어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예. 기자 질문에 대해서 의료 대란 문제입니다만 병원에 가봐라라는 얘기를 하는 상황. 그다음에 또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도 이미 군에서는 실행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문건까지는 만들었던 것이 등장했던 것이고요. 예. 문건이 만들어졌다는 건 소위 군 지휘 라인에서 지시가 있었다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리고 최근에 아마 민주당 내부에 있는 정보 라인과 가까운 의원들이 군 내부에 이런 징후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내용들을 좀 파악한 내용들이 있지 않을까 추정하는 겁니다만 예. 이런 정황들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근거로 야당 당대표가 제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정황이 그야말로 객관성이 있는지 근거가 있는지에 대한 얘기는 없고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미리 예방적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면 계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네네. 미리 공포하는 계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문건 자체가 등장한 거는요. 네네. 소위 2016년에 만들어졌습니다만 2018년에 와서야 확인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들을 제기하는 거죠. 야당 입장에서.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지금도 2016년과 비슷한 이제 광화문 광장에 이른바 100만 정도가 모였다라고 해서 이제 뭐 대통령을 규탄하고 뭐 국정농단을 규탄하고 그렇게 되고 그 중에 일부는 이제 또 선동을 해서 뭐 자 그 당시에는 뭐 청와대를 점령하자 막 이런 기운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그때 지휘부에서 그거를 제지하고 있었거든요. 예, 네. 통제를 잘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네네. 만약에 지금도 그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도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이게 국민의 뜻이니까 우리는 그냥 하야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건가요? 아마 지금도 어디에선가는 뭐 계엄이든 우수령이든 뭔가 이 저지 방법 이게 이제 그 확산됐을 경우에 예. 유사시에 저지 방법을 검토는 해야 될 거예요. 근데 2016년에 그거 검토한 걸 가지고 지금 그게 무슨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선포의 정황 증거가 된다? 저는 어이없는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거와 정황이 그 객관적성이 없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이걸요 그 실현 가능성,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이게 가능한 건지 그거에 대한 좀 짚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법적으로는요 이렇게 됩니다. 전시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이때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럴 경우라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거는 국회에서 재적 과반수가 대통령한테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 해제해야 돼요. 예. 이걸 못하도록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헌법이나 그저 계엄법에 보면 네네. 국회의원이 현행범인 경우에는 체포 구금할 수 있어요. 현행범인 경우. 현행범인 경우에. 자, 그런데 만약에 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서 계엄령을 선포할지 모르지만 그때 국회의원의 적어도 43명 정도가 현행범으로 붙잡혀 가야 그 체포 구금돼야 저 국회 재적 과반수가 안 되거든요. 야당이. 그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현행범인데 가능할까요? 저는 뭐 그 발상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발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로 좀 짚어줬습니다. 자, 이 상황이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두고 계엄령 의혹으로 하나 프레임 짜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여권에서는 이제 사법 물타기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동일하십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매우 무능하다고 생각해요. 무능이요? 2년 내내 야당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갖고 물고 늘어지는. 네. 전 적어도 예를 들면 국민들에게 지지를 얻기 위해서 예.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고 얘기한다면 예네.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 높아야지요. 국민의힘 지지율 높아야지요. 2년 내내 이런 제기를 하면서 사건이 나올 때마다 이 내용들을 물고 늘어집니다. 예를 들면 10월 달 한동훈 당대표 무슨 얘기했습니까? 10월 위기설을 얘기했습니다. 네네. 이게 지금 예를 들면 계엄과 다 연동되는 내용들입니다. 야당 집권 여당의 당대표 입에서 예. 10월 달 소위 위기설을 제기하면서 1심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유죄가 나왔을 때들을 위기라고 규정을 합니다. 예. 전 그래서 재판부가 3건이 분립돼 있기 때문에 판결을 내리겠죠. 10월 달에. 당연하죠. 저 유죄가 나오면 그 예. 유죄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겠죠. 예. 만약에 무죄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무죄가 나면 날개를 달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날개를 다는 문제가 아니죠. 지금까지 그렇게 사법 리스크라고 문제 제기했던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서 반성하고 사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유죄라고 하는 확증 편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무죄는 아직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전 그래서 지금 상황과 관련해서 지금의 어떤 상황 자체가 소위 계엄론 자체가 사법 리스크를 무마하기 위한 것이다. 저는 이것도 제가 볼 때 궤변이라고 봐요. 선동이라고 보고. 얘기 더 아니 뭐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 저는 왜냐하면 그 10월에 이제 그 2개의 재판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게 뭐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는 저희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유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관측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주 현실화된 그 이재명 대표로서는 현실화되는 위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돌파하려면 지금 강성 지지층을 똘똘 뭉치게 해놔야 된다라는 그런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의 뭐 객관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계엄령 문제까지 들고 나오는 건 아니에요. 계엄령 문제를 이재명 대표가 들고 나오면요. 예. 그거를 그래 진짜 그럴지 몰라라고 얘기하는 민주당 지지층이 상당히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는 그런 걸 노렸다고 보고 있죠.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김종욱
지금 그 평론가 말에 제가 뭐 저는 달리 생각한다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걸 뭐 비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민주당은 어제 열린 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계엄령 준비 의혹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최근 이진우 수방사령관, 각종군 특전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을 한남동 공간으로 불렀죠. 계엄 이야기 안 했습니까? 한간에는 계엄령 대비를 위한 친정 체제를 구축 중이다. 그래서 후보자의 용도가 그것이다라고 하는데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선동적인 말씀하시는데 청문회 그야말로 듣는 자리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거짓 선동하고 정치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 이야기가 저 중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 먼저 충암고 인맥을 통해서 계엄령 대비 친정 체계를 구축하려 한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글쎄 그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에 따르면 지금 장성급 중에서 그러니까. 충암구 출신이 4명 있다고 하더라고요. 400명 중에 4명이다. 400명 중에 4명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우리가 이제 그 사실은 1972년에 유신체제가 선포되면서 계엄령을 했고요. 네. 1980년 신군부가 들어서면서 계엄령이 네. 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1986년 7년 즈음에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를 굉장히 검토를 했어요. 왜냐하면 예. 그 당시에 뭐 그 시위가 워낙 격화됐었거든요. 네네. 검토하다가 그때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1987년 헌법을 바꾸면서 계엄령에 대한 견제 장치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 그리고 또 실제 계엄이 이루어진 과정들을 보면 일선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개 그렇죠. 사단장급에서 이제 사단장급을 장악하기 전에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방장관이나 뭐 아니면 뭐 행안부 장관이 충암구 출신이다. 그다음에 뭐 방첩사령관이 충암구 출신이다. 글쎄 뭐 그 정도를 가지고 계엄을 기획해서 성공시킬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지 예. 저는 뭐 참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기자로 이제 많이 현장을 보셨고 또 그 중간에도 이제 그런 아니, 계엄이 있었던 저희도 잘하면서 예. 그 2번의 계엄령을 다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이제 한동훈 이재명 대표 회담 하루 만에 지금 이 계엄령 의혹으로 여야가 지금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죠. 지금 교수님 보시기에도 이 상황이 계속 이 계엄령 논란이 계속 갈 것 같으세요? 아니면 멈출 것 같으세요? 이거 협치 관련해서 이게 좀 중단되는 모양새가 돼버렸어요. 갑자기. 뭐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당대표가 민생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소위 이 계엄에 대한 경고 때문에 민생 문제에 대한 협치를 갖다가 끊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 오히려 계엄 문제보다 더 큰 어떤 협치가 무너지는 사안은 한동훈 당대표가 스스로 얘기했던 제3자 추천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발을 빼고 있는 지금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압도적 지지를 받을 때 중요하게 제안한 공약 중에 하나가 최혜병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예. 소위 이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국민에게 약속한 내용들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집권 여당의 당대표인 한동훈 당대표 같은 경우도 예. 당대표 경선에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발을 빼고 소위 특검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얘기한다면 여야가 어떠한 신뢰를 가지고 협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협치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저는 한동훈 당대표 스스로가 얘기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다시 한번 얘기를 통해서 소위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새로운 제3의 대안을 갖고 왔을 때 예. 저는 협치도 시작됐다는 생각이 들고 예. 저는 그런 협치가 시작된다면 소위 지금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계엄 문제와 관련해서도 저는 톤 다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혹시 그 계엄령과 관련된 이 준비 근거가 되는 뭐 이런 것들이 뭐 제보가 들어온다 그러는데 혹시 김종욱 교수가 들은 것도 뭐 있는 거 있으세요? 혹시? 저는 직접 들은 게 아니고요. 뭐 간접적으로 왜냐하면 군 내부에서 2016년도에 나왔던 문건 내용들과 그 이후에 수사 과정에서 진술 내용이 있습니다. 예. 진술이 어떤 거냐면 이 문건 작성을 했었던 기무사의 전모 중령이라는 사람의 진술 내용에 의하면 예. 소위 문건이 만들어졌는데 국방장관의 지시만 있으면 실시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2016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다음에 2018년도에 이제 조사를 할 때인데요. 네.
예. 그다음에 이 문건을 지시했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서면으로 제출한 거에 의하면 한민구 장관이 위수령과 계엄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있었던 송영무 장관이 기무사에서 이 문건을 발견하고 예. 좀 자진해 제출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네네. 군 내부에서 이런 준비를 할 수 있는 일단 그릇들이 있다. 이건 대통령 또는 국방부 장관과 무관하게 거기서 우려를 그러니까 유추해서 2010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를 유추해서 생각하신다는 얘기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이 문다혜 씨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를 하면서 지금 여진이 계속되고 있죠. 정치권 반응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 보복 수사가 도를 넘었습니다. 많이는 법 앞에 평등하다면서 유독 김건희 여사만 예외입니다. 검찰의 전직 대통령을 향한 정치 보복은 전형적인 망신주기이자 국정 실패에 대한 국민의 여론과 관심을 돌리려는 눈속임 공작 수사입니다. 대통령이 퇴임 후 수사를 받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지만 법률과 규정에 입각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정당한 수사를 중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정치 보복이다. 정당한 수사다. 이렇게 어떻게 이걸 봐야 될까요? 근데 저거야말로 이제 객관적인 사실이 대단히 중요하죠. 범죄 혐의가 있으면 혐의만 가지고서 뭐 다 누굴 소환하고 구속시키고 뭐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관련 증거가 중요한 거예요. 아까 계엄령 때도 우리가 증거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상한 뭐 뭉칫돈 같은 것들이 오고 간 흔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수사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이거 보복을 하기 위해서 털어보자. 근데 털어봤는데 예를 들어서 수사 뭐 뭉칫돈 같은 거 뭐 이런 것들도 없고 별다른 혐의점이 없다라고 네. 얘기하면 이 수사가 진전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자 전직 대통령을 수사하면 늘 그래요.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다 뭐 정치보복 얘기를 하고 뭐 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법원에 의해서 뭐 최종적인 판단을 받았고 예. 지금은 뭐 다 이제 사면 복권돼서 또 이렇게 정치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기반은 됐고 뭐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저 야당의 지금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럼 본인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할 때는 예. 그 당시의 국민의힘 전신에서 정치 보복이라고 한 부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야말로 정치 보복은 그냥 상투적인 그 어떤 반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검찰은요. 김정숙 여사가 친구에게 현금 5천만 원을 보냈고 친구가 전액을 딸 다혜 씨의 계좌로 송금한 이 정황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주지 않고 제3자를 통해서 줬다는 거 아니에요? 지인을 통해서. 이거는 글쎄요. 그 보기에 따라서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몰래 줄 거였으면 이름을 적시지도 않았겠죠. 줄 때 예를 들면 대통령 문 전 대통령 부인 이름을 적시해서 보냈기 때문에 예. 그 돈을 가지고 예를 들면 뭉칫돈이다 아니면 몰래 줄 거다라고 얘기하면 저렇게 예를 들면 계좌를 통해서 줬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 사실을 밝히면 되는 거죠. 저 돈이 어떤 용도인 건지. 네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5천만 원 자체가 어떤 예를 들면 문제가 되는 돈이라고 얘기한다면 예. 그건 나중에 수사 과정에서 밝히면 되는 건데 저는 핵심적인 문제는 소위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죄라고 하는 피의자로서 얘기하고 있으면서 갑자기 또 여기에 그 검찰에서 5천만 원이라는 묵직돈을 얹어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검찰이 말씀하신 2020년도 9월 달에 국민의힘이 이거 처음에 고발한 사건입니다. 네. 3년 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2023년도 9월 달. 작년 9월 달부터 예. 소위 수사를 시작을 했다가 올해 민정수석 그다음에 서울지검장 오면서부터 수사가 본격화되기 시작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거 정치 검찰에 대한 정치 수사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많이 피의 사실이 공포되고 있습니다. 네네. 저는 이건 제가 볼 때 되게 우려스러운 내용들입니다. 그 지금 말씀해주신 그 삼자를 통해서 입금한 거하고 이제 돈을 주다가 다혜 씨한테 돈을 주다가 이제 끊으니까 이게 이제 돈이 좀 문제가 됐다는 얘기. 그 두 거에 관해서는 좀 정리를 좀 해서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삼자를 통한 돈 전달 방식이라는 거는 일반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반적으로는 오히려 돈 세탁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중간에 누구를 끼웠으면. 네네. 이제 그런 점에서 의문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김정숙이라는 이름을 써서 이제 문다혜 씨한테 돈을 줬단 말이죠. 예. 송금을 했어요. 그냥 준 게 아니고. 근데 김정숙이라는 이름 앞에 그 김정숙 여사의 친구 이름도 같이 썼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김정숙 여사의 생각은
그 친구가 자기 이름으로 보내기를 희망했던 것 아닌가. 근데 그 이제 친구 이름까지 같이 써서 보낸 것 아닌가. 뭐 예. 그런 건 이제 다 이게 수사가 진척시켜 나가는 과정이니까. 예.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뇌물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뇌물 얘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딸한테 계속 생활비를 대주다가 이게 좀 어느 시점에 가서 취업을 시켜주고 생활비를 끊었다. 그러니까 결국 취업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내야 할 돈을 내지 않는 예. 그 도구로서 활용된 것 아니냐. 네. 이런 의심이거든요. 이게 다 맞다면 네네. 이제 뇌물죄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다면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경제 공동체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경제 공동체여야 뇌물죄가 되는 그러니까요. 거고요. 예. 경제 공동체가 아니고 문다혜 씨가 독립적인 생계다. 그러면 뇌물죄는 안 되고 거기에 이제 부정한 청탁이 있으면 제3자 뇌물죄가 됩니다. 근데 그건 현재까지 입증된 건 없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